야, 이 멍청한 년아. 뚝배기를 씻으라고 했지. 만지작거리라고 했어? 국밥집 여주인이 순영의 등짝을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순영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바라본 채 피가 배어나는 손으로 수세미질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병원 회진을 마치고 나온 한 젊은 의사가 뒷뜰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영의 오른쪽 손목에 새겨진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본 순간 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 민수야. 대형 병원의 엘리트 의사가 구정물 위에 무릎을 꿇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인을 껴안은 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부잣집에 입양을 보낸 어머니, 그 죄책감에 기억을 잃고 길거리를 떠돌았던 20년의 세월,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 돌아온 아들 앞에 놓인 것은 감동의 재회가 아니라 목숨을 건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의사 면허도 전 재산도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아들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대학병원 정문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골목 안쪽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 허름한 국밥집이 자리 잡고 있었죠. 기름때가 낀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뒷뜰에서는 설거지 물이 콘크리트 바닥을 질펀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골목 위로 흩날리는 연분홍 꽃잎이 뒷뜰의 구정물 위에 내려앉았지만 그 풍경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뒷뜰 한가운데 산더미처럼 쌓인 뚝배기 앞에 한 여인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58 순영.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멍하니 떠 있었죠. 손등에는 갈라진 틈마다 핏물이 배어 있었지만 순영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세미를 쥐고 뚝배기 안쪽을 문지르고 물에 헹구고 다시 수세미를 쥐고 기계처럼 같은 동작만 끝없이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멍청한 년아. 국밥집 여주인이 주방 뒷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순영의 등짝을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철서? 순영의 몸이 앞으로 휘청거렸지만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습니다. 여주인이 허리에 손을 얹고 삿대질하며 쏘아붙였습니다. 뚝배기를 씻으라고 했지. 만지작거리라고 했어? 아침부터 도대체 뭘 한 거야? 손님 뚝배기 10개가 밀렸단 말이야. 10개. 순영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묻은 거품을 앞치마에 꾹꾹 눌러 닦았습니다. 여주인이 순영의 머리 위로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맞아 이게? 때려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해. 해지기 전에 이거 다 못 끝내면 오늘 밥은 꿈도 꾸지 마. 알아들었어? 순영은 대답 대신 수세미질의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여주인은 혀를 끌끌 차며 주방 안으로 돌아갔고 뒷뜰에는 수돗물 소리와 뚝배기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대학병원 VIP 병동에서는 오전 회진이 막 끝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복도를 걸으며 옆에 지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아, 점심 뭐 먹을래? 구내식당 메뉴 봤어? 또 카레야. 일주일에 3번이 카레라니까. 32, 신경외과 전문의 이지훈.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아래로 날카로운 눈매가 드러났고 걸음걸이에는 대형 병원 후계자다운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환자 차트를 넘기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먹죠. 오전 내내 수술실에만 있었더니 머리가 좀 무겁습니다. 박 과장이 손뼉을 탁 치며 반색했습니다. 그래, 딱 좋은 데가 있어. 병원 앞 골목에 국밥집 알지? 거기 뼈다귀 해장국이 기가 막히거든.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온 게 한 숟갈 떠먹으면 속이 싹 풀려. 가자 가자. 점심시간 되면 줄 서.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병원 담장 너머로 벚꽃가지가 늘어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국밥집 입구 앞에 도착한 그때였습니다. 뒷뜰에서 뚝배기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쨍그랑. 아이고, 이 미친년이 또 뚝배기를 몇 개째 깨먹는 거야. 그거 다 네 밥값에서 까는 줄 알아. 여주인의 고함이 골목까지 퍼져나왔고 박 과장이 걸음을 멈추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뒷뜰 쪽을 힐끗 들여다보더니 턱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야 저 소라는. 저기 봐. 뒷뜰에 웬 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눈빛이 완전히 나가 있잖아. 저런 정신 나간 여자가 음식을 만진다고? 에이 됐다. 여기 밥 못 먹겠다. 박 과장이 큰 소리로 비아냥거리는 그 순간 지훈이 무심코 뒷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순영의 오른쪽 손목에 꽂혔습니다. 손목 안쪽, 힘줄 바로 위. 끓는 물에 데어 생긴 듯한 울퉁불퉁한 흉터가 뚜렷했습니다. 초승달 모양이었습니다. 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살적 기억이 뇌리를 찔렀습니다. 고아원 문 앞에서 뒤돌아서던 한 여자의 뒷모습. 마지막으로 자신의 볼을 어루만지던 손. 그 손목에 새겨져 있던 초승달 모양의 흉터. 지훈아? 야, 이지훈.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박 과장이 지훈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지훈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두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박 과장의 부름을 무시한 채 뒷뜰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뒷뜰로 들어선 지훈의 발밑에서 구정물이 철벅 소리를 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흰 가운을 입은 지훈의 얼굴 위에 멈췄습니다. 지훈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 광대뼈 아래 누렇게 든 멍 자국,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그 눈동자의 깊이만은 20년 전 그 새벽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구정물 위에 털썩 주저앉았고 흰 가운 자락이 더러운 물에 젖어들었습니다. 어머, 손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뒷뜰은 출입금지라고요. 여주인이 달려와 지훈의 팔을 두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나가세요. 의사 양반이 왜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영업 방해하지 마세요. 여주인이 밀쳐내려 했지만 지훈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리는 두 손이 순영을 향해 뻗어나갔고 순영의 거칠어진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으으악. 나요. 나. 순영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을 비틀며 발버둥을 쳤고 지훈의 손을 뿌리치려 팔을 휘저었습니다. 제발 때리지 마요. 뚝배기 안 깨뜨릴게요. 제발. 순영의 비명에 국밥집 손님들이 고개를 내밀었고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뒷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의사 양반이 왜 저러는 거야?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순영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무릎이 뚝배기 조각에 눌려 살같이 찢어졌지만
오히려 순영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의 목구멍에서 참을 수 없는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 민수야. 어깨가 들썩였고 하얀 가운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여기 봐. 이 흉터 엄마 손목에 있는 이 흉터. 나한테도 있어. 엄마가 나 감싸 안아서 생긴 거잖아. 나야 엄마. 순영은 여전히 발버둥을 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팔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 틈에서 박 과장이 한 발짝 뒤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의 눈이 가늘어졌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슬쩍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찰칵, 찰칵. 박 과장이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지훈, 이거 하나면 넌 끝이야. 박 과장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고 구경꾼 틈에 슬쩍 섞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영의 초점 없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발버둥을 치던 오른손이 어느 순간 멈추더니 지훈의 흰 가운 자락을 천천히 움켜쥐었습니다. 가운 천이 주름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순영 자신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초점 없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순영의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지훈의 가운 위에 번졌습니다. 순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미. 그 소리가 이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가운을 움켜쥔 순영의 손가락은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병원 경비원들이 소란을 듣고 골목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울렸고 경비원들이 뒷뜰을 향해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경비팀장이 지훈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려 하자 지훈이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손 치워요. 건드리지 마. 경비팀장이 움찔하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지훈은 구정물에 젖은 채, 무릎이 찢긴 채, 순영을 껴안은 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실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참혹한 재회가 허름한 국밥집 뒷뜰 위에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진료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지만 지훈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봉투를 굳은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급히 연락한 흥신소 직원이 새벽녘에 가져다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순영의 지난 20년간의 행적조서 파일과 낡은 의료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지훈이 봉투를 뜯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진료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죽고 남겨진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비좁은 단칸방에서 순영은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 아들을 껴안고 밤마다 울었고 아이의 폐렴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약값은커녕 죽 한 그릇 끓일 쌀도 없던 어느 겨울밤 순영은 고아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의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조서의 다음 장에는 입양 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유한 의사 집안에서 건강한 남자아이를 찾고 있었고 고아원 측은 순영에게 이 집안이라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순영은 사흘 밤낮을 울다가 결국 아들의 손을 놓았습니다. 지훈이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서류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의료 기록이 나왔습니다. 입양을 보낸 직후 순영의 정신 상태가 급격히 무너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돈 때문에 버렸다는 극심한 죄책감이 순영을 집어삼켰고 일주일 만에 기억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들이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진단명은 해리성 기억상실증. 이후 순영은 길거리를 떠돌며 20년을 보냈습니다.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이를 악무는 소리가 턱뼈를 타고 울렸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엄마가 미쳐버린 거야. 지훈이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한 엘리트 의사로 살아온 자신의 삶 이면에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지훈이라고 금박으로 새겨진 묵직한 명패였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바닥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쾅! 명패가 타일 바닥에 부딪혀 금박 글씨에 금이 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지훈은 가운도 벗지 않은 채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골목을 달려 국밥집 뒤뜰에 도착했을 때 순영은 수도가에 홀로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세,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이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캔 커피를 순영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따뜻한 거예요. 순영은 캔 커피를 멍하니 내려다볼 뿐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순영에게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쪼그려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배고프세요? 밥은 드셨어요? 순영은 고개를 돌려 구석을 향해 몸을 웅크렸습니다. 알 수 없는 중얼거림만 반복할 뿐 지훈의 호의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애타는 심정을 누르며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예요. 엄마, 나 민수야. 순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민수, 엄마, 민수 기억나? 민수야, 민수. 지훈이 자신의 어릴 적 본명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그 순간 순영의 두 손이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영이 바닥에 이마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콘크리트 바닥에 이마가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이마 위로 핏줄이 터져 피가 번졌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지훈이 다급하게 순영의 어깨를 잡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나요. 머리가 깨진다고. 순영이 지훈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눈동자가 흰자위를 드러내며 뒤집혔고 온몸이 경련하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소란을 듣고 주방에서 뛰쳐나온 국밥집 여주인이 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또 당신이야. 어제도 와서 난리를 치더니 오늘도 온 거야? 여주인이 양동이의 물을 지훈의 발밑에 들이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서 일하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당장 안 나가? 한 번만 더 오면 경찰 부른다. 지훈은 순영을 진정시키기 위해 두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순영의 발작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지만 여주인의 살벌한 눈초리가 지훈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면서도 연신 뒤를 돌아보았고 순영은 다시 구석에 웅크린 채 작은 짐승처럼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지훈은 곧장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무연고 환자를 VIP 병실에 배정해 달라는 기한을 작성하여 결제를 올렸습니다.
순영을 정식으로 입원시키고 체계적인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그 기한서가 최 원장의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65, 최 원장. 은퇴 안경 너머로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최 원장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무연고 환자, VIP 병실, 특별 배정 요청. 최 원장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최 원장에게는 이미 확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병원 후계자인 지훈을 유력 국회의원의 딸과 정략 결혼시켜 병원의 입지를 굳히는 것이었죠. 내일 모레가 바로 그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날 저녁 박 과장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원장님, 지훈이가 국밥집 뒤뜰에서 정신이 나간 여자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뒀어요. 최 원장이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그 국밥집 여자 당장 뒷조사해. 어디서 온 누군지, 지훈이랑 무슨 관계인지 오늘 안으로 전부 파악해와. 알겠습니다, 원장님.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며칠 뒤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원장이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최 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순영이 지훈의 친모라는 사실이 검은 글씨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 원장의 손에 쥐어져 있던 만년필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잉크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최 원장은 닦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지훈이 당장 올려보내. 지훈이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원장이 책상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가지가 흔들렸지만 원장실 안의 공기는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원장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모레 상견례 무조건 참석해라. 국회의원 댁에서 장소까지 다 잡아놨다. 지훈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연고 환자 VIP 병실 배정권 결제 부탁드립니다. 최 원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국밥집 여자 말이냐? 환자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예요. 환자? 내 친어머니잖아. 지훈의 등줄기에 찬바람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최 원장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원장이 책상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데려와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최고의 의사로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뭘 하자는 거야? 길바닥에서 주워온 미친 여자를 VIP 병실에 눕히자고? 아버지, 그분은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잃은 사람입니다. 닥쳐. 최 원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상견례에 참석해. 그게 이 병원을 위한 거고 너를 위한 거다. 딴소리 하지 마라. 지훈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병실 배정 안 해주시면 상견례도 없습니다. 최 원장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찰싹. 지훈의 왼쪽 뺨에 최 원장의 손바닥이 정확히 내리꽂혔습니다. 지훈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뺨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나한테 협박이야? 이 병원에서 내가 누군지 잊었어? 병원의 모든 권한은 내 손에 있다. 내 의사 면허도 내 밥줄도 전부 내가 쥐고 있어. 한 번만 더 거역하면 그날로 끝이야. 지훈이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며 최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원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지훈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최 원장이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예, 원장님. 그 국밥집 여자 당장 병원 근처에서 치워. 방법은 알아서 해.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최 원장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잉크가 묻은 손가락으로 부러진 만년필 조각을 쓸어 모으며 창밖의 벚꽃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며칠 후 지훈이 응급수술실에 들어간 사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낮에 국밥집 뒤뜰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고 문이 열리자 용역 깡패 3명이 야구 빠따를 들고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쾅, 쨍그랑, 와장창. 뚝배기가 산산조각 났고 국밥집 간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깡패들이 주방 집기를 닥치는 대로 부수는 동안 비서실장이 양복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들며 국밥집 여주인 앞에 섰습니다. 여기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구청 위생과 고발 서류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는 사장님이 정하세요. 여주인의 시선이 돈봉투와 서류 사이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리더니 여주인이 두 손으로 돈봉투를 낚아챘습니다. 가져갈게요. 근데 저 여자만 내보내면 되는 거죠? 비서실장이 양복 단추를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여자가 이 근처에 다시 얼씬거리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내보내세요. 여주인은 돈봉투를 앞치마 안에 쑤셔넣고 곧장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순영의 낡은 짐가방을 끌어내 골목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치더니 뒤뜰에 쪼그려 앉은 순영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야, 오늘부로 넌 잘렸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아, 아파요. 순영이 고개를 감싸쥐며 비틀거렸지만 여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순영의 등을 거칠게 떠밀어 골목으로 내쫓았습니다. 다신 얼씬거리지 마. 내 꼴 보면 손님이 밥을 먹겠어? 여주인이 국밥집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비서실장과 깡패들은 이미 승합차에 올라타 골목을 빠져나간 뒤였죠. 순영은 골목 한가운데 서서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잎이 빗물에 두들겨 맞아 바닥에 축축하게 눌러붙었고 순영의 머리카락이 삽시간에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순영은 낡은 짐가방을 끌고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짐가방 바퀴가 빗물 웅덩이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았고 순영은 가방을 버려둔 채 맨몸으로 골목을 걸었죠.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 폐지 더미 아래 웅크린 노숙자 무리가 보였습니다. 순영이 빈 종이 박스를 집어 올리려 하자 덩치 큰 노숙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그거 내 거라고. 나. 노숙자가 순영의 어깨를 세게 떠밀었습니다. 순영의 몸이 뒤로 휘청거리며 도로 경계석에 이마를 정통으로 부딪혔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마가 갈라졌고 빗물과 섞인 피가 눈두덩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영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한 발짝씩 옮겼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병원 응급실 앞 벤치에 다다랐을 때 다리에 남은 힘이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순영은 벤치 옆 바닥에 쓰러져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빗물에 섞여 아스팔트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긴급 수술을 마치고 퇴근하던 지훈이 응급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벤치 옆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우산을 내팽개치고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올리자
이마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구급대원, 여기 환자 쓰러졌어요. 빨리. 하지만 극도의 공포에 빠진 순영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으악, 나요. 제발 때리지 마요. 뚝배기 다 씻었다고요. 순영이 지훈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손길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침이 지훈의 볼 위에 튀었지만 지훈은 닦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낡은 수녀복 차림의 마가렛 수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 자원봉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죠. 마가렛 수녀가 지훈의 얼굴을 보고 순영의 얼굴을 보고 다시 지훈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경악이 번졌습니다. 세상에, 민수야? 너 민수 맞지? 저를 아세요? 마가렛 수녀가 떨리는 다리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내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나야. 그리고 저 여자 내 엄마 순영이지? 지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녀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엄마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알고 계세요? 마가렛 수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니 주름진 손으로 입을 가리며 20년간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 네가 새 부모님 손을 잡고 차에 탄 뒤 순영이가 고아원 철문을 부여잡고 쓰러졌단다. 마가렛 수녀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돌려줘요. 제발 우리 민수 돌려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순영이가 이렇게 울부짖으며 철문을 놓지 않았어.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놓지 않았단다. 마가렛 수녀가 지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억지로 떼어냈는데 그 순간 순영이 눈빛이 확 변하더구나. 자기 이름도 아들 이름도 전부 잊어버렸어. 민수야, 내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널 보내놓고 그 죄책감에 미쳐버린 거란다. 지훈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가슴을 찢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이성마저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빗물 고인 아스팔트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퍽, 퍽, 퍽. 주먹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번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으아.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빗소리를 뚫고 터져나왔습니다. 지훈이 피 묻은 주먹을 거두고 일어나 몸부림치는 순영을 등에 업었습니다. 나요. 어디 데려가는 거야? 순영이 발버둥을 쳤지만 지훈은 이를 악물고 응급실 베드에 순영을 눕혔습니다. 동료 의사들에게 치료를 맡긴 뒤 곧장 최 원장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집무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깡패를 보내셨죠? 뭔 소리냐? 국밥집에 깡패를 풀어서 엄마를 길거리로 내쫓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피투성이로 병원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지훈이 책상 위의 서류와 서류함을 한꺼번에 쓸어 엎었습니다. 최 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아버지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가 내 어머니한테 깡패를 보내요?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난다는 걸 왜 모르냐? 상견례가 이틀 뒤야. 상견례고 뭐고 집어치우세요. 나는 안 합니다. 최 원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병원 후계자 자리도 없다. 수술실 배정도 막는다. 이 병원에서 네가 설 자리를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지훈이 목에 걸린 청진기를 뜯어냈습니다. 가운 주머니에서 사원증을 꺼내 바닥에 내던졌죠. 청진기와 사원증이 타일 바닥 위에서 건조한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직위도 후계자 자리도 전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지킵니다. 누가 뭐래도
지우는 돌아서서 원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달려 응급실로 향하는 지훈의 뒷모습을 최 원장이 노려보았지만 지훈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과의 전면전 다음 날 오전, 지훈은 새벽같이 일어나 순영의 이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병원 근처 외진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고 조용한 요양병원이 순영의 새보금자리였죠. 지훈이 요양병원 수간호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35 윤간호사였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윤간호사는 지훈의 사연을 듣더니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곁에서 잘 돌볼게요. 윤간호사님, 24시간 특별 전담으로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제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네, 맡겨주세요. 윤간호사는 약속대로 업무 외 시간에도 순영의 곁을 지켰습니다. 거칠어진 순영의 손등에 로션을 꼼꼼히 발라주고 엉킨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죠.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순영은 대답 없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만 윤간호사는 개의치 않고 매일 같은 다정함으로 순영을 대했습니다. 그 무렵 요양병원 뒤편 숲속에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었죠. 지훈의 약점을 캐기 위해 몰래 미행해 온 박 과장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카메라 렌즈를 창문 쪽으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박 과장이 입꼬리를 올리며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지훈, 이것까지 모으면 완벽하지. 박 과장은 주머니에 카메라를 집어넣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병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위기 속에서도 매일 퇴근 후 요양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순영의 굳은 손발을 주물러주고 재활치료실에서 걷기 연습을 직접 도왔죠. 순영이 비틀거릴 때마다 허리를 받쳐주었고 한 걸음이라도 떼면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한 걸음 더, 한 걸음만 더요. 순영은 여전히 지훈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훈의 목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살짝 기울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퇴근길에 요양병원 복도를 걷다가 순영의 병실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찰싹. 입 벌려. 안 먹으면 코에 줄 꽂아. 알아들어? 거친 간병인이 순영의 턱을 움켜쥐고 강제로 죽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순영의 볼 위로 죽이 흘러내렸고 간병인의 손바닥 자국이 순영의 뺨에 빨갛게 찍혀 있었죠. 지훈이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훈이 간병인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간병인의 등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손 좀 놓으세요. 밥을 안 먹으니까 먹인 거라고요. 뺨을 때리면서 먹이는 게 간호입니까? 당장 나가요.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지훈이 간병인을 병실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을 쾅 닫았습니다. 돌아서서 순영의 뺨에 남은 손바닥 자국을 보자 지훈의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지훈은 수건을 적셔 순영의 볼 위에 흘러내린 죽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못 지켜서 미안해. 순영은 멍한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훈은 순영의 병상 옆에 야전 침대를 깔았습니다. 병원에서 퇴근하면 곧장 달려와 순영 곁에서 잠들었고 새벽에 눈을 떠 순영의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훈이 다가올 때마다 물컵이며 베개며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던 순영도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온기로 자신을 돌보는 지훈에게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던지는 횟수가 줄었고
어느 날부터는 지훈이 손을 잡아도 뿌리치지 않았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맑게 갠 어느 오후였습니다. 지훈이 휠체어에 순영을 태우고 요양병원 식당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벚꽃 잎이 창문 사이로 날아들어 순영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고 지훈이 그 꽃잎을 집어 순영의 손바닥에 올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주방 안에서 배식통이 기울어지며 펄펄 끓는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국물이 타일 바닥 위로 사방에 튀었습니다. 순영의 초점 없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동공이 급격히 커지더니 숨을 거칠게 몰아쉬기 시작했죠.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고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영의 뇌리 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20년 전 비좁은 단칸방.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던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순영은 어린 민수를 가슴에 꽉 껴안은 채 등을 돌려 뜨거운 물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손목이 벌겋게 익었고 민수의 오른쪽 무릎에도 뜨거운 물이 튀어 살같이 벗겨졌습니다. 으으으. 순영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순영의 두 손이 허공을 더듬다가 지훈의 오른쪽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지훈이 급히 무릎을 꿇으며 순영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순영은 지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훈의 바지 위를 더듬었습니다. 오른쪽 무릎 부근을 쓸어내리고 또 쓸어내리고 무언가를 찾듯이 집요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순영의 볼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고 순영은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바짓단을 걷어올려 오른쪽 무릎의 흉터를 드러냈습니다. 어릴 적 화상으로 쭈그러든 살같이 울퉁불퉁하게 남아있었죠. 순영의 떨리는 손가락이 그 흉터 위에 닿았습니다. 손끝으로 흉터의 결을 쓸어내리자 순영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순영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초점 없던 눈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 눈빛이 변했지만 기억의 조각들은 쉽게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흉터를 쓸어내리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윤 간호사가 복도를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윤 간호사님, 담당 전문에 호출해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윤 간호사가 곧바로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고 몇 분 뒤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달려왔습니다. 진정제를 맞은 순영은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쥔 채 깊은 수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잠든 뒤에도 순영의 손가락은 지훈의 바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밀 검사 결과를 확인한 전문의가 소견서를 들고 지훈을 찾아왔습니다. 이 선생님,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의 뇌 활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끓는 물이라는 시각 자극이 과거 기억의 문을 건드린 겁니다.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훈이 소견서를 받아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랜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이었습니다. 지훈은 순영의 병상 옆에 무릎을 꿇고 잠든 순영의 두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순영의 거친 손등 위로 지훈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기억 회복의 징후가 나타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요양병원 정원 벤치에 순영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지훈이 선물한 낡은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죠. 순영의 손가락이 돌잔치 때 찍은 아기 사진 속 통통한 볼을 어루만지고 5살 민수의 웃는 얼굴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그때 순영의 눈동자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 전부터 조금씩 또렷해지던 눈빛에 마침내 과거의 총기가 완전히 돌아왔죠. 사진 속 어린 아들의 모습과 매일 자신을 간호해주던 의사 지훈의 얼굴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20년간 두꺼운 안개에 덮여있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침 그 시각 지훈은 병원 앞 빵집에서 단팥빵 5개를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흥신소 조서 파일에 순영이 가장 좋아했던 빵이 단팥빵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훈은 봉투를 양손 가득 안고 요양병원 정원으로 걸어왔습니다. 벤치에 앉은 순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영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한 달 전까지 허공을 떠돌던 초점 없는 눈이 아니었죠. 순영이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려 한쪽 무릎이 꺾이듯 흔들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우리 민수.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훌륭하게 자라주었구나. 지훈의 손에서 단팥빵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를 알아보는 거야? 이 엄마가 우리 아들을 못 알아볼까봐. 이리 와, 민수야. 지훈이 달려갔습니다. 순영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엄마 나야. 나 민수야. 미안해.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20년이나 엄마 혼자 두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지훈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됐어. 엄마가 다 괜찮아. 우리 민수 얼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 손 좀 봐. 이 손이 뭐야? 지훈이 순영의 갈라진 손등을 들어 올리며 울먹였습니다. 이 손으로 나 업어주고 밥 해주고 끓는 물도 막아줬잖아. 그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 나는 뭐 했어? 야, 울지 마. 아들이 의사 선생님 되었는데 뭐가 슬퍼? 엄마는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야. 순영이 지훈의 눈물을 손바닥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손이 이렇게 거칠어져서 아들 얼굴 닦기도 미안하네. 무슨 소리야?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손이야, 이게. 두 모자는 정원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고 윤 간호사가 병원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뒤 지훈은 양복을 차려입고 유력 정치인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정치인의 부인이 물이 가득 담긴 컵을 지훈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우리 딸을 뭘로 보고. 지훈이 얼굴에서 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못하겠습니다. 파혼하겠습니다. 뭐? 이 건방진 놈이. 여보, 이것 좀 봐. 정치인이 거실에서 나오며 지훈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최 원장이 직접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네가 감히 파혼? 저는 지킬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지훈이 정치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훈은 물에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당일 저녁 박 과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박 과장은 그동안 모아둔 지훈과 순영의 사진들을 병원 이사회 익명 게시판에 올렸고 다음 날 아침 병원장 아들의 스캔들이 기사로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최 원장은 지훈을 호적에서 파내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지만 지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영의 퇴원 수속을 밟고 병원 근처에 작고 아담한 단독주택을 전세로 마련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죠. 이른 아침 순영이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 어서 앉아. 우와, 엄마 된장찌개 냄새 진짜 끝내준다. 많이 먹어. 생선도 방금 구운 거야. 가시 조심하고. 지훈이 숟가락 가득 밥을 퍼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어떻게 이 맛이 나? 뭘 이런 걸 가지고. 더 퍼줄까? 국도 더 먹고. 응, 한 그릇 더 줘. 그래, 그래.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순영이 국자를 들고 웃었고 지훈도 따라 웃었습니다. 작은 부엌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생선 굽는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두 사람은 동네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골목을 누비며 채소도 고르고 생선도 골랐죠. 아주머니, 이 고등어 싱싱해요? 아이고,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이보다 싱싱한 건 없어요. 엄마, 이것도 사. 내가 들게. 지훈이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의사 선생님이 시장에서 장바구니 들어주니까 세상에 이런 효자가 없네. 순영이 옆 가게 상인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자랑해. 사람들 다 쳐다봐. 부끄럽긴. 내 아들 자랑하는데 뭐가 부끄러워. 아주머니, 우리 아들 잘생겼죠? 하, 어머님, 아들 복 타고나셨네요. 지훈이 머쓱한 듯 고개를 긁적이자 상인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순영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렇게 좋은데 처음 와본다. 바다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앞으로 더 좋은 데 많이 데려갈게, 엄마. 바다도 산도 전부 다. 그래, 우리 민수랑 같이라면 어디든 좋아. 엄마는 내 옆에만 있으면 돼. 나도 엄마. 이제 어디 안 가. 절대로. 지훈이 순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찰칵. 바람에 날리는 순영의 머리카락을 지훈이 쓸어 올려 주었고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지훈이 병원 당직 근무로 집을 비운 사이 단독주택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쿵쿵쿵.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순영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순영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박 과장이 흥신소 직원을 대동하고 서 있었습니다. 박 과장의 손에는 서류 뭉치와 신문 스크랩이 잔뜩 들려 있었죠. 누구세요? 이 밤에 무슨 일이에요? 순영이 잠옷깃을 여미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과장이 대답 대신 서류 뭉치를 현관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 서류, 파혼 관련 기사 스크랩, 병원 이사회 공문이 바닥 위에 너저분하게 흩어졌습니다.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박 과장이 현관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모르시겠죠. 읽을 줄이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서류가 이렇게 우리 민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순영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를 읽어 내려가는 순영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징계, 파면, 후계자 박탈. 글자 하나하나가 순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 과장이 서류를 발끝으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머님 때문에 완전히 끝장났어요. 병원에서 잘리게 생겼고 양아버지한테 호적에서도 파인데요. 의사 면허도 위태롭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민수가 왜? 왜긴 왜예요. 어머님이 나타나서 그런 거죠. 박 과장이 순영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훈이가 어머님 만나기 전에는 이 병원 최고의 의사였어요. 후계자의 정치인 딸이랑 결혼까지 잡혀 있었고, 근데 어머님이 나타난 뒤로 전부 날아갔잖아요. 순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지훈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아시죠? 20년 전에도 지훈이를 버렸고 20년 뒤에도 지훈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에요. 나는 민수를 살리려고. 살리려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훈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순영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고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의 죄책감이 되살아났습니다. 고아원 철문을 부여잡고 울부짖던 그 밤이 아들의 손을 놓아버린 그 순간이 눈앞에서 번쩍였습니다. 그때도 자신 때문이었고 지금도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순영이 박 과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민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떠나면 돼요? 내가 사라지면 우리 민수가 괜찮아져요? 박 과장이 순영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순영의 손등이 현관벽에 부딪혀 퍽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할 말 했으니까. 박 과장이 몸을 돌려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 승용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순영은 현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흩어진 서류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내 때문에 또 내 때문에 우리 민수가. 순영이 이마를 바닥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졌고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혈관을 타고 머리 안쪽까지 치솟았습니다. 순영이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관자놀이가 깨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 말이 끝나기 전에 순영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고 순영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흩어진 서류 위로 순영의 머리카락이 늘어졌고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당직을 마친 지훈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와. 지훈의 입이 굳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순영이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 서류와 신문 스크랩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서류 위에 병원 직인과 박 과장의 이름을 보는 순간 이가 맞물리며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엄마, 눈 떠봐. 지훈이 순영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흔들었지만 순영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지훈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 환자입니다. 의식 없고 호흡이 약해요. 주소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사로서의 본능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순영의 기도를 확보하고 맥박을 짚으며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순영은 최 원장의 대형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자 담당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선생님, 뇌 속 혈관이 크게 부풀어 올라 있다가 터졌습니다. 급성 뇌동맥류 파열이에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성공 확률은요? 담당 의사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너무 깊고 출혈이 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도 안 됩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먹을 움켜쥔 채 응급실 벽을 내리쳤습니다. 퍽! 주먹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흘렀지만 지훈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합니다. 지훈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수술합니다. 지훈이 수술복을 챙겨 입고 수술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최 원장과 박 과장이 보안 요원 4명을 대동하고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최 원장이 팔짱을 끼고 지훈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직계 가족 수술 금지 규정. 네가 모를 리 없지. 아버지, 지금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의사한테 맡겨. 네가 직접 들어가면 의사 면허 박탈이다. 거기다 치료비 지원도 전부 끊는다. 알겠어? 박 과장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 선생님,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서 더 일을 벌이면 진짜 돌이킬 수 없어요. 지훈이 수술실 문 앞에 서서 복도를 돌아보았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3명이 복도 저편에 서 있었지만 지훈과 눈이 마주치자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술 실패 시 짊어질 책임과 최 원장의 눈치가 두려웠던 것이죠. 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렵겠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의사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 삐, 삐. 순영의 생체 신호가 위험 수위를 알리는 붉은색으로 바뀌었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 수술 준비대 위에 종이를 찢어내 볼펜을 움켜쥐었습니다. 거칠게 글씨를 갈겨 썼습니다. 수술 실패 시 의사 면허, 상속권, 전 재산을 병원에 헌납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지훈이 각서를 최 원장의 가슴팍에 내리꽂으며 말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다 드릴 테니까 비키세요. 최 원장이 각서를 내려다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훈은 앞을 가로막는 보안 요원들의 어깨를 2팔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보안 요원 1명이 지훈의 팔을 잡았지만 지훈이 그 손을 뿌리치며 수술실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카트 위에 누운 순영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카트 손잡이를 2 손으로 움켜쥐고 수술실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수술실 안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지훈이 멸균 장갑을 낀 2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훈은 2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3번 반복한 뒤 수술대 위에 누운 순영의 창백한 얼굴을 한참 동안 먹먹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의사가 집도를 거부한 수술실 안에 단 2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지훈을 존경하던 젊은 마취과 의사 1명과 수술방 간호사 1명이었죠. 마취과 의사가 마취 장비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징계 각오하고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술방 간호사도 수술 도구를 정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선생님 믿고 시작하세요. 지훈이 2 사람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지훈이 고개를 들고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술용 현미경 아래로 시선을 고정한 뒤 순영의 두개골을 조심스럽게 절개에 들어갔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바라본 순영의 뇌혈관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파열된 혈관에서 피가 솟구치고 있었고 주변 조직이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죠. 출혈량이 너무 많습니다. 흡입기 색이 올려주세요. 네, 올렸습니다. 지훈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위쪽 관망창에 최 원장과 임원진들이 도착했습니다. 최 원장이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지훈, 당장 수술 중단해. 이건 명령이다. 최 원장의 고함이 수술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 현미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간호사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곧바로 인터폰 전원선을 뽑아버렸습니다. 스피커가 죽었고 수술실 안에는 생체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지훈의 손이 미세한 혈관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메스가 0.1mm 단위로 움직였고 봉합실이 파열된 혈관벽을 하나씩 꿰매 나갔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간호사가 거즈로 닦아주었습니다. 선생님, 혈압 안정적입니다. 좋아요. 2번째 파열 부위로 들어갑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수술복 등판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흡입기 각도 왼쪽으로 2도 틀어주세요. 2도 왼쪽 맞췄습니다. 좋아요. 거기 잡아주세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8시간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수술대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체력이 바닥을 드러냈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졸음을 쫓기 위해 자신의 아랫입술을 이빨로 깨물었습니다. 입술이 찢어지며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지훈의 두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망창에서 수술 과정을 지켜보던 최 원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메스가 움직일 때마다 경이적인 정확도로 혈관 사이를 파고드는 모습에 최 원장의 입이 서서히 다물어졌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10시간을 버텨내는 지훈의 집중력에 최 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에 빠졌습니다. 박 과장이 최 원장의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내려가서 직접 중단시키겠습니다. 박 과장이 관망창을 나서려는 순간 최 원장이 박 과장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꼼짝 마. 최 원장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그날로 끝이야. 박 과장이 뺨을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깐 쉬셔야 합니다. 손이 떨리고 있어요. 괜찮아요. 마지막 파열 부위가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만 막으면 끝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두 눈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4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마지막 출혈 부위에 클립을 걸어 혈관을 막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삐. 순영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심장 모니터가 수평선을 그렸습니다. 심정지, 제세동기 준비. 마취과 의사가 소리쳤고 간호사가 제세동기를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제세동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대 위로 올라가 순영의 가슴 위에 두 손을 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훈이 온 체중을 실어 가슴을 눌렀습니다. 늑골이 부러질 듯한 강한 압박이었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눈 떠. 엄마. 하나, 둘, 셋. 제발 엄마. 놔두고 가지 마. 하나, 둘, 셋.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지훈의 얼굴에서 물방울이 순영의 수술복 위로 떨어졌습니다. 관망창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 원장이 유리창에 손을 얹은 채 입술을 꽉 깨물었고 임원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돌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모니터는 여전히 수평선이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닥쳐요.
아직 안 끝났어. 지훈이 이를 악물고 가슴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엄마, 제발. 20년 만에 찾았는데 이렇게 보낼 수 없어. 엄마. 3분이 되었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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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심박수 그래프가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심박 돌아옵니다. 마취과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삐삐, 삐삐, 삐삐. 그래프의 파동이 점점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파열되었던 뇌동 맥류 결찰 부위가 클립에 단단히 고정된 것을 지훈의 눈이 확인했습니다. 혈압 올라옵니다. 안정권 진입했습니다. 간호사의 보고에 지훈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5시간. 길고 끔찍했던 수술이 끝났습니다. 지훈이 피 묻은 메스를 트레이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멸균 장갑을 벗자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감각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수술대 옆 타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선생님, 해내셨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지훈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순영의 수술대를 올려다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관망창 위에서 최 원장이 유리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 원장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적적인 수술 성공 일주일 후 병원 대회의실에 특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지훈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죠. 초췌한 모습의 지훈이 위원장 앞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열변을 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지훈 전문의는 직계 가족수술 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각서에 따라 의사 면허와 상속권, 전 재산을 병원에 헌납해야 합니다. 즉각 파면을 요청합니다. 박 과장이 각서 사본을 위원들에게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람은 병원의 규정을 무시하고 보안 요원을 폭행하고 원장님의 명령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병원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들이 서류를 넘기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굳은 표정의 최 원장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 원장은 아무 말 없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옆에 놓인 징계 서류 뭉치를 집어들더니 지훈이 작성했던 각서와 함께 양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찌지직. 종이 조각이 바닥 위에 눈발처럼 흩어졌습니다. 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박 과장이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습니다. 최 원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위원들 앞에 펼쳤습니다. 이건 박 과장이 환자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협박을 가한 정황이 담긴 현관 앞 방범 카메라 캡처본이다. 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 과장에게 쏠렸습니다. 무단 침입이라니. 저는 그냥 서류를 전달하러 간 것뿐입니다. 밤 11시에 흥신소 직원을 대동하고 환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한 게 서류 전달이야? 최 원장이 박 과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 협박 때문에 환자가 쓰러졌고 뇌동 맥류가 터졌어. 네가 사람을 죽일 뻔한 거야. 박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저는 그런 의도가. 박 과장, 오늘부로 해고다. 당장 나가. 원장님, 저는 이 병원을 위해서. 경비원. 최 원장이 손을 들어 올리자 대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던 경비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 과장이 경비원들의 팔에 끌려가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 선생, 이지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박 과장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지만 대회의실 문이 닫히자 소리가 끊겼습니다. 최 원장이 위원들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의사를 봐왔다. 하지만 자기 목숨과 전 재산을 걸고 환자를 살려낸 의사는 이지훈이 처음이다. 최 원장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지위보다 생명을 우선시한 이지훈이야말로 진정한 이 병원의 후계자다. 이에 있는 사람 있나? 위원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마친 최 원장은 곧장 일반 병실로 향했습니다. 순영이 병상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벚꽃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병실 창문 위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 원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순영이 고개를 돌려 최 원장을 보자 몸을 움찔세웠습니다. 괜찮아요. 놀라지 마요. 최 원장이 병상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순영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굳어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최 원장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깡패를 보내서 당신을 쫓아낸 것도 지훈이와 당신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것도 전부 내 욕심 때문이었소. 용서해 주시오. 최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형 병원의 원장이 평생 남 앞에서 고개 한번 숙이지 않던 사람이 병상 앞에서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순영은 한참 동안 최 원장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원장님, 원망은 안 해요. 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못해준 것을 원장님이 대신 해주셨잖아요. 우리 민수를 박 굶기지 않고 아프지 않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셨잖아요.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어딘데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진심으로. 순영이 떨리는 손을 뻗어 최 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 원장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이더니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소. 당신 같은 어머니가 있어서 지훈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요. 최 원장이 순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오랜 시간 창밖의 벚꽃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뇌수술 후유증을 완벽하게 극복한 순영은 병원 로비에서 퇴근하는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마중 나오셨어요? 윤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하자 순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민수가 오늘 수술이 길다고 해서 배고플까봐 김밥 싸왔어. 세상에, 어머님 김밥은 진짜 맛있는데. 저도 하나만 주세요. 그럼 많이 싸왔으니까 마음껏 먹어. 순영이 보자기를 풀어 김밥 한 줄을 윤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수술복을 벗고 단정한 코트 차림으로 나타난 지훈이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엄마, 또 나와 있었어? 춥지 않았어? 춥긴, 봄바람이 이렇게 좋은데. 자, 김밥 먹어. 네가 좋아하는 참치 넣었어. 엄마 참치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지훈이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순영의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로비를 나서자 지나가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선생님, 어머님 오셨네. 어머님, 안녕히 가세요. 순영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받았고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두 모자는 병원 앞 골목을 지나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과거 비극이 시작되었던 허름한 국밥집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허름하지 않았죠. 지훈이 직접 매입하여 새롭게 단장한 깨끗하고 따뜻한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자. 지훈이 식당 문을 열어 순영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가게 벽면에는 지훈의 어릴 적 사진과 제주도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 예쁜 액자에 담겨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순영이 벽면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보니까 제주도 바다 생각난다. 또 가자, 민수야. 응, 이번엔 여름에 가자. 바다에 발 담그고 사진 찍자. 그래, 그래, 좋지.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두 그릇을 마주 놓고 앉았습니다. 엄마, 먹어봐. 여기 국밥 맛이 엄마 된장찌개만큼 맛있어. 아이고, 된장찌개가 무슨 맛이 있다고. 내일 아침에 더 맛있게 끓여줄게. 진짜? 그럼 생선도 같이 구워줘. 욕심도 많아. 알았어. 다 해줄게. 두 사람은 과거의 쓰라린 눈물을 털어내듯 가장 맛있게 뚝배기를 비워냈습니다. 국밥 국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떠먹은 지훈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눈 감아봐. 뭔데? 왜? 그냥 감아봐. 깜짝 선물이야. 순영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이 가방에서 붉은색 목도리를 꺼내 순영의 목에 정성스럽게 둘러주었습니다. 눈 떠도 돼. 순영이 눈을 떠 목에 감긴 목도리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야? 내 월급으로 처음 산 거야. 엄마 목도리. 빨간색이 엄마한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았어. 순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비싼 걸 엄마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아무거나는 무슨.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한테는 제일 예쁜 목도리를 줘야지.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됐어. 순영이 목도리에 코를 묻으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순영의 붉은 목도리 끝자락을 살랑살랑 흔들었고 벚꽃 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순영이 지훈의 어깨에 가만히 기대었습니다. 지훈이 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양빛이 골목을 물들이고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어졌습니다. 이렇게 순영과 지훈, 두 모자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두 사람에게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명예도, 재산도, 의사로서의 미래까지 기꺼이 던졌던 아들이, 세상은 때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먼 곳으로 떼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잃어도 세월이 흘러도 핏줄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하고 손끝이 기억합니다. 순영이 초점 없는 눈으로도 지훈의 가온 자락을 움켜쥐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은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요. 오늘 곁에 있는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20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이 뭉클했던 장면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